안녕하십니까. 나이스 신용평가 송기종 금융평가 3실장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발표한 마켓 코멘트인 중국 헝다그룹 부도 시나리오와 전망, 그리고 헝다그룹 관련 업데이트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헝다그룹 개항과 유동성 위기 배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헝다그룹은 중국에서 토지 사용권의 거래가 시작된 초기인 1996년에 설립된 부동산 개발사입니다. 특히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빠른 성장세를 보였는데, 중국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인 침체기를 보였던 2014년에서 15년, 그리고 2017년에도 공격적인 성장을 지속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1.5% 내외에서 4%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이 시기 동안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 같은 엔터테인먼트 부분, 은퇴용 주택과 병원 등 헬스케어 부분, 그리고 하이난의 오션 플라워 아일랜드 개발 등 대형 리조트 개발 부분 등으로 관련 다각화를 공격적으로 진행한 것이 이러한 성장의 배경으로 보입니다. 한편 음식료 부분이나 2018년에 진출한 전기차 부분 등 비관련 다각화 사업이 일부 존재하지만 2020년 기준 전체 영업수익 중 99%는 부동산 개발 및 투자, 그리고 부동산 서비스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헝다그룹은 공격적인 확장 정책에 따라 높은 성장세를 보였고 수익성 또한 우수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투자 자금의 회수 기간이 긴 부동산 개발 회사의 특성과 그룹의 빠른 성장 속도가 맞물리면서 2013년 이후 부의 영업 현금 흐름이 지속되었으며, 특히 2017년에는 그 규모가 컸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영업자금의 상당 부분을 차입 등 부채를 통해서 조달하면서 2018년까지 재무구조의 저하가 나타났습니다. 회사의 매출액이 7.8배 증가한 2013년에서 2018년 사이 회사의 부채 규모는 9.9배 증가했고 차입금 규모는 11.9배 증가했습니다. 또한 차입금 규모가 안정세를 보인 2018년부터는 매입 채무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부동산 개발사의 사업 규모 확대는 사업의 특성상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이 가능한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 헝다그룹이 이와 같은 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휘자인 회장의 정치적 커넥션에 바탕을 둔 자금 조달 능력이 언급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2018년까지 고속 성장을 해왔지만 헝다그룹의 불안정한 재무 구조와 빠르게 증가하는 부채 및 차입금 규모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2018년부터 느닷없이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여 투자를 확대한다고 발표하면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정책당국이 2020년 8월 부동산 개발 회사의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3대 레드라인 정책을 발표하고, 2020년 말에는 은행들의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그룹의 유동성 문제가 더욱 불거졌습니다. 유동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헝다그룹은 2020년 목표를 부채 감축으로 두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자회사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이 추진되었고,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매각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사업 부분의 매각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자회사 상장을 통한 자본 확충도 연이어 실패하면서 2019년 말 대비 2020년 말에 차입금 감축 규모는 미미했습니다. 또한 유동성 문제가 개발 프로젝트의 진행을 지연시키면서 오히려 현금 흐름이 악화되는 현상도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개발 회사는 자금을 투입하여 개발 프로젝트를 완공시켜야만 현금이 유입됩니다. 또한 일단 완공이 되면 권리관계가 명확해지고 가격 할인을 통한 매각도 용이해지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는 완공 여부가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만일 어떤 이유에서든 프로젝트가 지연되면 프로젝트 단위의 매각을 위한 가격 할인폭이 클 수밖에 없고, 권리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매각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헝다그룹의 경우 신규 차입이 차단되면서 유동성 문제가 개발 프로젝트의 지연으로 이어지고 다시 현금 흐름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예상되는 헝다그룹의 구조조정 시나리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헝다그룹의 구조조정 방식과 관련하여 정책당국이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기업을 구제하면서
부도 상황을 막고 실질적인 채권자 손실 보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정부의 직접 관리하에 딜레버리징이 진행됩니다. 대표적으로 핑안보험과 활용자산관리 등의 경영위기 시 적용되었던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채권자 책임 원칙을 보다 강조하여 정부는 파급 효과를 막는 데 주력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지원하면서 결국 비용과 손실을 채권자들이 책임지게 하는 것입니다. 소위 오더리 디폴트 혹은 오더리 리스트럭처링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구제할 것인가 아니면 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 채권자들에게 손실을 부담하게 할 것인지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나리오의 차이입니다. 한편 정부가 오더리 리스트럭처링을 시도했지만 채권자들, 수부장자와 하도업체 등 각종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할 경우 중국의 파산법률 제도의 취약점과 이해관계가 복잡한 부동산 개발 회사의 자산 및 부채 구조 등을 고려할 때 구조조정 과정은 아주 복잡해집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개별 채권자나 이해관계자들이 독자적으로 권리 행사에 나서게 되면서 채권자들의 회수율은 낮아지고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위 디스오더리 디폴트 상황을 의미합니다. 만일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많은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결정적으로 그동안 중국 금융 경제 시스템의 핵심이었던 정부의 통제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대두될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정부가 구제냐 아니면 오더리 리스트럭처링이냐는 결국 정부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구제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기준 중 적어도 하나를 통과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그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너무 커서 파산 시 금융 시스템이나 경제 시스템에 큰 충격을 주는지 여부입니다. 흔히 too big to fail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부채나 거래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파산을 할 경우 역시 금융 시스템이나 경제 시스템에 충격을 주는지 여부입니다. 흔히 too complex to fail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too big to fail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헝다그룹이 중국 2위의 부동산 개발사이지만 매출 규모는 2019년 전체 부동산 회사 매출의 4.4% 수준입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 세그먼트별로 갈라져 있으며 이에 따라 한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크지 않습니다. 또한 헝다그룹의 은행 대출과 WMP 상품을 합친 은행 관련 차입금 규모는 중국 전체 은행 대출의 0.29%, 자기 자본의 1.9% 수준입니다. 한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치고 작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면 2016년 말 우리나라 예금은행의 총 대출금 규모가 1992조 원이기 때문에 현대 헝다그룹의 위기 상황은 대출금 규모가 전체 0.29%인 6조 원 내외의 규모의 우리나라 그룹이 부도 위기에 빠진 상황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헝다그룹의 전체 차입금 규모는 중국 사회융자 총량의 0.25% 수준입니다. 역시 작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금융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too complex to fail 문제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 개발 회사의 자산을 정리하는 작업은 일반적인 제조업 및 서비스 기업의 자산을 정리하는 것보다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부도 이후 헝다그룹의 개발 프로젝트들이 중단되면서 도급 회사들의 연쇄적인 부도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부동산 및 건설산업 전체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 프로젝트 수부장자들의 불만이 사회적 안정을 해칠 우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파급 효과는 부도 이후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할 경우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헝다그룹의 은행 대출 및 WMP 상품에는 대부분 개발 프로젝트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프로젝트가 소재한 지방정부와 프로젝트를 담보로 잡고 있는 금융기관을 통해 관리 및 자금 투입을 하면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파급 효과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정책당국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금융 시스템에서 채권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왔습니다. 이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기업들의 부도를 막을 것이라는 믿음이 채권자의 모럴 해저드를 낳고
기업들이 차입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사업을 확장하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의 헝다그룹과 같은 문제가 만들어진 이유가 정부의 개입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이 맞다는 시그널을 금융시장에 주면 계속해서 유사한 사례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국 정책당국은 헝다그룹의 파산이 직간접적인 충격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채권의 만기 연장 및 채권자 일부 손실 등을 포함하는 오덜리 리스트럭처링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중국의 정책당국은 이미 헝다그룹 정도 크기의 기업을 성공적으로 구조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이난그룹의 구조조정 개시 직전 차입금 규모는 중국 사회융자 총량 대비 0.28%로 2000년 말 헝다그룹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2018년 이후 하이난그룹이 위기에 빠진 이후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중국 정부는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파급 효과를 막는 데만 주력했으며 결국 금융 및 경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오덜리 리스트럭처링 방식이 적용된다는 가정하에 하이난그룹의 사례를 보면 향후 헝다그룹의 구조조정 과정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이난그룹은 하이난항공을 중심으로 한 항공그룹이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초반부터 차입에 의존한 공격적인 M&A에 나서면서 2017년 포춘 500대 기업 중 170위에 선정될 정도로 외형이 성장합니다. 성장의 피크였던 2017년을 보면 도이치방크의 지분 9.9%를 보유하면서 최대 주주였고 힐튼 호텔의 지분 26%를 비롯하여 전세계 유수의 고급 호텔과 리조트,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18년부터 과도한 차입에 대해 정책당국이 제동을 걸면서 위기가 시작됩니다. 왕젠 회장이 프랑스에서 사고로 사망하면서 위기가 심화되었고 보유하고 있던 비핵심 자산을 대부분 매각하면서 구조조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책당국은 원활한 보유자산 매각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채권 금융기관들의 협조를 유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산 매각 작업이 진행되고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주력 산업인 항공업이 큰 타격을 입자 구조조정이 시작된 지 2년 정도 경과한 시점인 2020년 1월 채권자들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파산 절차를 개시합니다. 현재 아직까지 법원 주도의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핵심 사업 부분인 항공업은 중국 국내 기업에 매각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우선 정책당국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앞다투어 채권 회수에 나서는 상황을 막으면서 자산의 신속한 정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채권자들의 경우 현재 30일 그레이스 피어리어드인 상황으로 파악되는데 이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협상을 통해 만기 연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해외 채권자들은 담보가 없고 중국의 파산법제의 취약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헝다그룹과 정책당국이 제안한 협상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 뚜렷한 대안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산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비롯한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채권자들의 권리 및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지만 중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해외 채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많지 않습니다. 최근 헝다그룹의 채권을 서구권 부실채권 전문 투자자들이 매집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펀드들은 법률상의 채권자 권리를 바탕으로 구조조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회수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부나 정책당국과의 소송도 불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도 이러한 전략이 사용 가능한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향후 추이를 주목해 볼 만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당국이 일단 채권자들의 권리를 중단시킨 후에 헝다그룹은 자산 매각에 나설 것입니다. 최근 라오닝성을 주요 영업기반으로 하는 성징은행 지분 일부를 라오닝성 국유자산관리공사 산하 국유기업에 매각했다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헝다그룹은 성징은행의 지분 36.4%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습니다. 중국의 은행 부분을 관리하는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 라오닝성 정부가 빠르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각 대금이 성징은행에 대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정책당국이 이번 사태가 은행 부분으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홍다그룹이 추가적으로 매각을 고려할 수 있는 자산은 성진은행의 자녀 지분과 몇몇 홍콩 주식시장 상장법인, 그리고 홍다보험 지분 등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홍다그룹은 하이난 소재 거대 리조트 프로젝트인 오션플라워 아일랜드 개발 프로젝트와 완공된 주택들의 매각을 통해 부채 상환 재원을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책당국은 사회적 혼란과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막기 위해 수분양자, 도급업체, WMP 상품 투자자 등 개인 투자자 보호를 우선순위에 둘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 프로젝트의 완공이 핵심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지방 정부와 은행의 관리하에 자금을 투입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디스오더리 디폴트 시나리오는 정책당국이 오더리 리스트럭처링을 시도했지만 이해외 관계자들의 협조로 이끌어내는데 실패할 경우 현실화될 것입니다. 2008년 당시 리만 사태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이유에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달리 광범위한 재량권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리먼 사태 당시 이를 다룬 버냉키 당시 페드 의장이나 가이트너 당시 재무부 장관의 회고록을 보면 미국 정부와 페드는 가능한 모든 권한을 사용하여 리먼의 파산을 막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재무부는 거대 금융회사의 이익을 위해 세금을 낭비한다는 비난을 감당할 수 없어서 지원을 포기했고, 페드는 회수가 의문시되는 자산을 담보로 대출할 수 없다는 법률 규정에 막혀서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달리 정치적 비난에서 자유롭고 때로는 초법적이어 보이는 광범위한 권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광범위한 재량권은 중국 경제 시스템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요소이지만 위기를 관리하는 상황에는 유용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동산 개발회사의 자산과 부채 정리는 2008년 미국 금융사의 자산 부채 정리보다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리먼 사태 당시 금융회사들은 각종 파생상품 계약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구조화 채권은 수백 배의 레버리지와 복잡한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계약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미국 정책당국은 리먼 파산 이후의 파급 효과를 신속하게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홍다그룹 역시 수많은 개발 프로젝트에 얽혀있기 때문에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기업에 비해 자산 및 부채의 정리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2008년 당시 미국 금융회사들만큼 복잡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적어도 중국 내 은행 및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보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쉽게 협조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홍다그룹의 위기 상황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중국 금융시장의 가격 지표들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중국 정책당국이 적어도 금융시장 내에서는 여전히 막강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우선 단기자금 시장의 금리인 15금리는 큰 변동이 없는 모습입니다. 지준율 인하 및 유동성 공급을 통해 통화정책이 완화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15금리가 큰 변동이 없다는 것은 홍다그룹 사태가 중국의 단기자금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1년 신용 스프레드는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수준은 과거 스트레스 상황과 유사합니다. 신용 스프레드의 상승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채권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어느 정도 정책 당국이 의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에서는 홍콩과 중국 내 증시에 동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괴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즉, 같은 기업의 주가가 중국 내 증시에서 크게 고평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홍콩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리스크 증가를 반영하여 중국 기업들의 주식을 팔았지만 중국 내 증시에서는 중국인들이 주식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괴리입니다. 이러한 괴리는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도가 아직 높지 않아 발생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흥국들은 자본시장이 가장 먼저 개방되고 이후에 상품시장들을 점진적으로 개방하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금융시장의 개방이 상품시장의 개방보다 후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은행 부분과 채권 시장은 거의 개방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서구 금융자본이 자국의 경제와 경제정책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한 전략적인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러한 중국의 낮은 금융시장 개방도는 금융시장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이지만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을 관리하는 데에는 유용할 것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으로 전망 및 모니터링 포인트입니다. 헝다그룹 부도의 직접적인 영향은 은행 부분이 부담할 것입니다. 헝다그룹 익스포저가 모두 부실자산으로 인식될 경우 부실자산 비율이 상승하고 자기자본 비율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2021년 6월 기준 중국 상업은행 부분의 부실자산 비율은 1.8%이며 자본 적정성 비율 및 보통주 자본 비율은 각각 14.8% 및 10.5%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헝다그룹 부도의 직접적인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헝다그룹 사태가 경제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경로가 차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중국에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은 주로 주식제 상업은행과 중소형 지방은행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말 기준으로 6개 국유 상업은행의 대출 중 부동산 및 건설업 비중은 6% 내외인 반면 10개 주식제 상업은행의 부동산 및 건설업 대출 비중은 11.1% 수준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부동산 시장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은 대형 국유 상업은행보다는 주식제 상업은행과 중소형 지방은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헝다그룹의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헝다그룹 부도가 2008년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 파산과 마찬가지로 금융 및 경제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헝다그룹 자체의 중요성이나 규모보다는 헝다그룹의 위기가 소위 중국의 3대 리스크라고 하는 기업 부채 문제, 부동산 시장 과열 문제, 그리고 중국의 지방재정 문제를 모두 포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헝다그룹 위기 상황은 정부가 구조조정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통제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부동산 시장 침체와 어느 정도의 민간 기업에 대한 신용 경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동부유를 모토로 하는 중국의 경제 및 사회정책 방향 전환, 그리고 복잡한 미중관계 등이 맞물리면서 민간 부분을 위축시키고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헝다그룹의 위기 상황이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냉각으로 이어지고 연이어 기업 부채 문제와 지방정부 재정 문제로 이어질 경우 중국의 경제 성장률과 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헝다그룹의 처리 및 구조조정 속도와 정책당국의 파급효과 통제 능력,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재 실현 가능성과 그 충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글로벌 경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리스크 요인은 중국의 부동산 시장 전망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나이스 신용평가에서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전망과 리스크 요인에 대한 리포트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편 최근 중국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는 중국의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새로운 경제정책 기조에서는 그동안 경제성장을 주도해왔던 민간 부분의 역할이 축소되고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정부의 역할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정책 기조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일견 통제되고 조율된 경제정책 방향이 조화로운 경제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서구 시장경제의 역사는 오히려 시장경제의 핵심이 조화나 화합보다는 기업가 정신과 창조적 파괴 등을 통해서 만들어낸 역동성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8년 개방 이후 중국 경제성장의 역사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치적 이유에서 선택된 것으로 보이는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 전환이 중국의 중장기 성장성에 미칠 영향도 중요한 모니터링 요인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